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 협력금제 시행이요. 오늘 2020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또 반대로 많이 배출하는 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 차 판매가 크게 줄 것이라고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뒷걸음질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환경보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살리기, 기업의 기 살리기가 먼저인 걸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요, 세계 7위로 매우 높습니다. 8월 외환 보유액 14개월 만에 뒷걸음 쳤습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3,675억 3천만 달러. 이게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서 갖고 있던 자산을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을 할 때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요, 작년보다 한 단계 뒷걸음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144개 나라 중에서 26위, 은행 건전성 순위는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했고요.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정리해고 비용 이런 부문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김현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뒷걸음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금융노조가 14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치금융과 공기업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전국의 은행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노조 왜 파업을 했는지 그리고 파업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작이 되지만은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은 6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그 입김에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말도 많은데 아예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말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배출권 거래제가 부작용만 가지고 온다는 그런 주장도 없지는 않습니다. 3부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번 시간에서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오늘도 돌이켜놓고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0.38포인트, 0.02% 하락해서 2055.2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2.66포인트 0.47% 상승해서 571.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시국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1,06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셨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추구로 해서 2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급상 부담을 안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도 5천 원 빠져서 118만 9천 원에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급상으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부담을 줄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수는 끝난 그런 장세였는데, 그러면은 장중에 좀 크게 움직이거나 이랬던 종목, 업종은 없었나요? 오늘 업종을 놓고 보면 판단하시는 거에 따라 하나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장이 보통 재미없다,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할 때 움직였던 업종들이 통신,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인데요. 네. 오늘 통신업종 2% 올랐고요. 전기가스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장이 재미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장이 가장 좋을 때 많이 움직인다고 평가된 증권업종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은 통신, 증권, 전기가스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번 이 2기 경제팀의 수혜주 중에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은행주일 거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네. 이에 힘을 입었는지 TV금융 2%, 신한금융 지주 3.5%, 은행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통신증권, 은행, 전기가스 이런 업종이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업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가 결국에는 승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금리를 낮춰주고요. 네. 뭐 집을 사기 하던 예. 대출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월하게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뭐 돈을 잃은 적이 없었다라는 예. 이 기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상 어떻게든지 돈이 불려가게 되면 은행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결국 이익으로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책의 최후의 승자는 은행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좀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은행이 어떻게 또 강자인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뭐 통신 뭐 늘 돈을 버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네. 뭐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배당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하지만 이 돈을 버는 이 변동성도 상당히 낮고 꾸준히 벌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늘 언제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네. 본다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통신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신 역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력 네. 그리고 또 마케팅을 그만하라고 자꾸 하니까 마케팅비를 쓰지 않아서 비용을 줄이는 데 대한 수혜 그리고 배당 정책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지금 네. 통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는 거래일로 치면은 이제 이틀 남았나요? 예, 이틀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틀 동안 뭐 오늘은 유럽의 이제 중앙회의도 있고요. 네. 또 주말로 가면 미국의 경제지표 나오고 뭐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변수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목요일이 바로 9월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대외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하기 쉽지 않고 또 수급 측면에서도 좀 부담을 줄 만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윗단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심리적인 불안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쯤에서 구태여 주식을 사고 추석 네. 연휴를 불안하게 불안하게. 보내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그냥 뭐 평소대로 움직이면 될 것 예, 같네요. 긴 연휴 그냥 네. 마음 편히 쉬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수요일도 쉬세요? 수요일까지는 다 쉬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쉬어보려고 하고 자세히 또 있습니다. 보시느라고 연휴를 다 못 보내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장세 좋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연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P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전에 했던 끝장 토론 이후에 또 있는 회의죠? 규제개혁회의. 네,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그렇게 지금 명명이 돼서 지난 3월이었죠. 한번 네. 그때는 저녁 9시, 10시까지 그랬었죠. 근 8, 9시간 동안 아주 마라톤 회의를 가졌었고 그 외에 대한 이번이 2차 회의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20일 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준비 부족을 보완해라 이렇게 박 대통령 지시함으로써 오늘 연기가 됐는데 네.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 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또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또 규제의 상당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고 또 부처 간의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계속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전까지 TV를 통해서 이제 중계되는 내용들을 보고 왔는데 각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에러들을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장관들이 네. 답변을 하고 근데 이제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기업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모든 불편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또 막상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의 질서라든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규제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이라든가 또 이런 또 보건위생 분야라든가 이런 국민의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한 규제들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어떤 밥그릇이라든가 또 복지부동의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규제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전체의 경제 질서의 유지 또 국민의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은 당연히 존치되고 네. 필요한 경우엔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기업들 얘기 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네, 푸드트럭이라든지 이제 손톱 밑에 가시라고 얘기했던 그런 규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오늘 좀 다시 나오고 있나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법과 규정,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법령에 있는 규제들은 사실 굉장히 큰 규제들이고요. 예. 그거보다도 아마 일선에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애로는 이 규정에 없는 규제들, 네.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분명히 당장 뭐 적법한 서류 절차 갖춰서 제출했는데 그리고 그냥 보면 문제만 없으면 당연히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안 계속 되고. 미루고 예. 하는 이런 이걸 우리가 그림자 규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더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더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뭐 하듯이 인터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가지고 경찰이 하이트 진로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이거는 이런 거였죠. 이제 지난 6월에 오비 맥주의 카스. 네. 카스를 마신 이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맥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네.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됐고, 그런 얘기가 SN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빨리 퍼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결론은, 맥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산소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난 것이다. 이렇게 네.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경찰이 이 오비 맥주 경쟁사인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루머가 퍼지는데 이 오비 맥주가 개입을 해가지고 뒤에서 쉽게 말하면 이 루머를 퍼뜨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 관련 루머가 퍼지는 과정을 추적을 해보니까 IP 같은 걸 추적을 해보니까 하이트 진로 직원들이 일부 개입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 측은 이건 이제 직원들 몇 명이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적인 SNS 대화방에서 얘기를 한 거지 무슨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경쟁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경찰 수사 차원에서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두 라이벌 업체 하이트 진로하고 오비에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은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주 쪽에서도 그랬고 맥주 네. 쪽에서도 그랬고 아무튼 서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물고 뜯는 그런 아주 불성사나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 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별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역시도 양사 간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실 그러는 사이에 두 회사가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수입산 맥주들한테 야금야금 다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할인 행사들도 많이 하고 이래서 수입 맥주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워낙 이 두 회사가 이 과점 체제를 유지했는데 최근에 네. 롯데가 진입을 하고 또 수입 맥주들, 특히 일본계 맥주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 사실은 좀 두 회사 모두 다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중공업 엔지니어링 합병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네. 앞으로 더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하나요? 워낙 이게 한 2년 동안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합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종합화학 두 개 회사가 합쳤고 이번에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하고 합쳤고
또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하고 합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 다음은 어디냐라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제일 큰데 삼성이 오늘 당분간 계열사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삼성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후속 사업 구조 개편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뉴스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 오늘도 이제 반응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만 했고 예. 구체적인 상황 스태나 이런 거 얘기는 안 했는데 벌써 이건희 회장이 그 심근경색으로 그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예. 상태가 벌써 한 4개월이 넘었죠. 그렇죠.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아무튼 개인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의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도 삼성 내부에서는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는 건 사실인 것 어떤 같습니다. 형태로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네.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금융노조가 오늘 1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또 임단협 투자인 승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뭐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업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파업에서 내걸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2차, 3차 총파업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노조 총파업 이유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텔레도보다도 이제 프로그램 성능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주인의 성격들도 보고 여가구도 가장 근접하고 가깝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은 많이 떨어지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죠. 이 보면은 저희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도 보면은 많이 좀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향기기 쪽으로 블루투스라고 해서 무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도 보면은 무선화되어 있는 블루투스 전기, 그다음에 거기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도 보면은 무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블루투스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죠. 노트북 시장은 계속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데 데스크탑 시장은 점점 줄어들죠. 데스크탑 PC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PC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노트북이 매출이 일어나죠.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경제였습니다.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컴퓨터 상가, 아마 용사에 있는 전자상가에 다녀온 것 같은데요. 요즘 장사 잘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데스크탑은 약간 좀 게임 쪽으로 찾는 분들만 찾고 노트북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트북도 제가 사러 간 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요즘 태블릿들 많이 쓰고 그래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컴퓨터라는 것은 또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찾으셔서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금융권이 1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주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지나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권 총파업과 그 배경, 동국대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금융계의 총파업은 정말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14년 만이네요. 예, 저도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네. 2000년에 총파업하고, 네. 그리고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금융권이 그러면은 이렇게 총파업을 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걸까요? 저희가 이제 97년에 외환 위기를 겪고, 네.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폐쇄한 금융회사도 많고, 인원도 이제 많이, 명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0년 정도 돼서 이제 저희가 IMF 체제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금융권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구조조정을 겪지는 않았고요. 네. 2007년, 8년 이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이 구조조정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퇴직자가 한 5,000명 금융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감이 좀 더 네. 이렇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금융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총파업에 들어갔나요? 일단 이게 금융노조는 이 산업을 대변을 하는 노조이니까 네. 산업 임단협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성보호,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은행 관련해서 이 노사정 합의를 준수를 해야 되고 하나은행과의 합병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융공기업 경우에 이제 복지 혜택을 많이 축소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나 그런 문제들의 이제 공통 분모로 이 관치금융이 있으니까 네. 이 관치금융을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요. 관치금융을 폐지해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명시한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국민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금융지주와 은행 간의 예. 문제. 그래서 이제 거기 낙하산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낙하산 인사를 이제 중지하고 감독원장 최수현 감독원장이요? 사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군요. 그건 정부 쪽에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산업 노조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관치금융 얘기를 많이들 이제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은행의 부실의 뿌리가 관치금융에 있다라고 지금 금융노조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관치금융을 뭐 저희가 뭐 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네. 20년을 해왔는데 뭐 특히 이 시점에서 예. 관치금융이 굉장히 심해져서 뭐 작년까지 없었던 관치금융이 생긴 거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치금융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예전에 비해서는 뭐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더 계속해서 이제 이 사회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관치금융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좀 퇴색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치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분위기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 관치금융을 명확하게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일시적으로 뭐 이제 약간 증가할 수도 있고 네. 뭐 약간 이제 퇴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정부의 관료들이나 네. 정치권에서 아예 그냥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까지는 이제 점점 못하는 예.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많이 보고들 있죠. 네. 근데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노측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어젠가 그제도 이제 은행 점포들 굉장히 많이 닫았다라는 이제 숫자가 기사화 됐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인원들이 상당히 한 5,000명 예.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예. 알고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은행 산업하면은 좀, 비대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좀 큰 덩어리잖아요. 예. 뭔가 지금 부실하다면은 조정을 해야지 되는 것도 필연 아닌가요?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이제 오버뱅킹 뭐 그렇게도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은행 부문이 지나치게 커져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오버뱅킹이 과연 얼마나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뭐 다른 나라 아니면 선진국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심각한 오버뱅킹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 뭐 10,000명당 점포수라든가 뭐 직원수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따져보면 네. 그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걸로 이제 보는데 사실 저는 이 직원 수나 뭐 아니면 점포 수에 비해서 서비스의 종류나 서비스의 질이 네.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고 서비스를 좀 더 이제 많은 서비스와 좀 더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원도 그 정도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뭐 창조 경제가 필요하고 뭐 또는 중소기업이 또 이제 더 성장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은행이라든가 그런 금융 쪽이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기술금융을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담보대출 위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술금융도 그렇고 뭐 예. 벤처, 뭐 중소기업 뭐 다. 네. 그런 데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도. 네. 인력을 갖다가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네. 이렇게 인원을 줄여버리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 기업들과 관련한 중소기업 뭐 기술금융 이런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인적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예, 이 인원들도 유지하고 인원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원을 줄여버리면 네. 뭐 신규 투자가 오히려 어렵겠죠. 예.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오히려 네. 더 많이 맡아서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인원이나 점포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굳이 이런 뭐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는 물론 이제 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가 먼저 나오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 파업의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글쎄 이게 왜 지금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좀 피해를 많이 보실 수 있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번 알리기는 이제 이렇게 좀 시끄럽게 알리지만 뭐 사실 이제 또 전면 파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이 이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파업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네. 그냥 그리고 이제 단 하루짜리 파업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널리 홍보는 하되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 실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면 명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별로도 지금 각자 사안이 신경 쓰는 사안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어요. 외환 하나는 이제 통합의 문제가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들에 대한 경징계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신한은 사실 별 이슈가 없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뭐 금융공기업, 뭐 이제 기업은행이라든가 네. 그런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복지 혜택 줄이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농협, NH농협은 이 신경분리와 관련돼서 네. 자본금 이제 지원해주기로 한 거를 이제 빨리 이제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걸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개별 은행별로 이제 사안이 다 이제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공통 분모로 관치금융 철폐 이런 것을 네.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공기업의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많이들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보시죠. 예. 뭐 그렇게 많이 보시고 근데 이제 받다가 안 받으면 진짜 되게 싫으니까 네. 뭐 인간적으로야 뭐 이해를 하는데 그보다 못 받는 국민들이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면에 내걸지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치금융 철폐라는 이름으로 네. 이게 뭉뚱그려서 이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사실 급여 수준이 많이 높죠. 많이 높죠. 네, 예.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은행권도 높죠. 그리고 다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아침에 저라도 이제 뭐 인적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반대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예. 전체적인 산업의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구사항이 이 요구사항이 사실 이렇게 아주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2차, 3차 총파업을 또 한다고 하나요? 어떻든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10월, 11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예 전면 파업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네. 뭐 그때도 이제 좀 약간 단기적으로 네.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각 은행들이 우리는 구조조정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바라는 건지, 복지 축소는 없다라는 걸 금융공기업이 밝히는 건지, 아니면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당국에서 밝혀주는 건지요. 예, 그건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뭐 관치금융 철폐라고 하는데 관치금융 철폐가 뭔지 처음에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예. 나오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뚝박. 금융상품 백서. 네,
고1 부동산 대책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약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은행 파업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신한은행 그렇습니다.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괜찮은가요? 예, 은행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방금 전에 하셨더군요. 네, 예, 저희는 어쨌든 추석을 앞두고 있고, 네. 예, 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은행들 지금 영업점이 어떤가 마침 또 전화 연결이 돼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제도가 많이 이제 간소화를 그 목표로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주택 청약 상품인데 혹시나 이 대책을 뭐 앞뒤로 해서 주택 청약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가입자 수가 10만 6,500명이나 늘었습니다. 네. 가입 총 고객이 1,676만 명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가입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난 6월에 신규 가입자가 4만 명이었으니까, 예, 증가를 했고, 요즘에도 뭐 저희 지점만 하더라도 주택 청약 가입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고 계십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목표들이 늘어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주택 상품들, 예, 청약 가입자가 여러 늘어나고 가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초저금리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1년제 정기금 가입하러 은행에 나오셨다가 1년제 정기금 금리가 연 2% 간 넘습니다. 예.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1년이 지나면 2.5%, 정기금보다 더 높은 것이죠. 네. 2년이 경과하면 무려 3.3% 금리를 드립니다. 네. 한 달만 지나도 정기금 금리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약에 신규로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신규로 가입을 하십니다. 네. 정기금 가입하러 왔다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소득공제 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8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연간 12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 24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예.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정부가 최경화 부총리 취임한 이후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들도 주택 청약 상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지점장님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이어갈게요. 이 철도 비리 때문에 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송강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구속수사는 면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 비리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송강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듣고 보니까 이제 주택 청약 상품의 장점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입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나는 미성년자라서 가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건 나이가 몇 살이건 관계없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가입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 네. 보유자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 금리라면은 정말 다른 것보다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네. 얼마까지가 그 넣을 수가 있는 금액인가요? 납입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납입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최고 1,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가입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신규 가입을 하는데 목돈 1,500만 원 한꺼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인 가족이라면 3,000만 원, 3인 가족이라면 1,500만 원씩 4,500만 원 한꺼번에 가입해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 1년 지나면 2.5%,
2년이 지나면 3.3% 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정부가 이번에 10월 중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만 3.3% 금리 높다. 기준금리도 떨어졌으니까 3.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기금 금리 2% 초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이고요. 만 19세가 넘었다면 세금 무대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금리 면에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자에게 1,500만 원 넘으면 매달 50만 원씩 적금식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높은 이자에 땡겨서 1,500만 원을 가입을 했다가요. 만약에 이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도 해지도 가능한가요? 예, 물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했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가입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는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금리를 다 드립니다. 네. 이제 문제는 중도 해지를 하면 주택 청약할 때 청약 상품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요. 해지하지 않고 내가 예금한 금액을 담보로 이제 90%, 95%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7538님 가족 구성원 각자 따로따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예,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정말 제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득공제도 예전에 예.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그렇죠. 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상품하고 혼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겠고요. 네. 1년 동안에 가입한 금액의 40%, 최고 12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48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배, 그러니까 96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매달 20만 원씩 넣으면 이제 내년부터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약 1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짭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9.1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요. 네. 집 안 가지신 분들,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제가 폐지가 되고, 유주택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점수를 줄이던 것도 없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점제가 어떤 거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민영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LH공사라든지 SH공사가 아닌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주택이 네. 대상이 되겠고요. 가점제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4년째라면 이제 10점이 됩니다. 기본 2점이라서. 네. 부양가족 수 1인당 5점인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1명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3명이니까 15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년에 약 1점씩 드립니다. 따라서 네.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3가지 항목,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네.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가 지났는지, 이 3가지 항목을 더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당첨 우선권을 드리는 제도가 청약 가점제입니다. 네, 근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아니라요. 예전 거, 그러니까 주택청약 정기예금이나 부금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청약 정기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가입했더라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그리고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네. 주택기금으로 지원 자금을 받아서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런 주택은 청약 가점제나 일반 분양에 의해서 네. 청약 예금 가입하신 분들, 또 청약 부금 가입하신 분들도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네. 100% 추천 방식으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도 일반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택 청약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또 가점제가
청약예금 가입하신 분들, 부금 가입하신 분들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오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7373.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부담은 대폭 줄이기로 했고요. 저탄소 차에 대한 협력금제의 시행은요, 6년 뒤 2020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기업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편의만 봐주다가 환경 문제는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아예 이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약 7년 전에 유럽에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됐는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자세히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